중국은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국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라는 분명한 자신감 가운데 연일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책의 핵심인 중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혹은 양회라고 불리우는 회의는 그를 잘 나타내줍니다. 양회에는 그의 중국의 경제정책 및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미중 갈등과 홍콩 및 신장 등 대외 관계, 극도로 공개를 꺼리는 국방비 윤곽까지 볼 수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주요 경제체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핵심 무기에 14억 인구를 활용한 내수 시장 확대를 내세워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대량 보급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구 60% 이상을 접종해 사실상 집단 면역까지 노리는 상황이라 경제 및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는 우선 내수에 치중한다고 하면서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백신 여권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백신 여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주된 이유는 중국의 항공사를 살려낸과 동시에 중국 내 여행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하이난 항공상의 경우 코로나 관계로 자금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파산과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중국 주요 관광지는 내수의 힘으로 살아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해외여행에 활용하기 위한 백신 여권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백신 여권은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출시됐다 밝혔습니다. 중국의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앱으로 채팅 외에도 모바일 결제 등 각종 기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백신 여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월 전인대 연례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중국판 국제여행 건강증명 전자서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건강 코드 국제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중국의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 결과도 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정보에는 제조업체와 백신 종류 및 접종 날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암호화한 QR코드가 들어가 있으며 디지털 버전 외에 종이로 출력할 수도 있어 활용 가능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가까운 장래에 점점 많은 국가가 중국과 건강증명, 상호인증을 합의하면 중국의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국가 간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각국과 건강코드 정보 상호인증 기제를 구축해 상대국 인원에게 비자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다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백신 여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처하며 나오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중국 백신 여권의 적용 대상국으로서 한국 등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이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상호 간의 교류가 많은데 경제 부분은 물론 관광객 교류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관광객은 매우 큰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요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때 자국의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에 보복할 정도로 관광 규모가 컸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백신 여권에 당장 속도를 내는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많은 국가가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광객 없이 자국민만으로 치른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불과 6개월 정도 후에 개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올해 안에 백신 여권을 활성화하여 국가 간의 교류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는 천문학적인 자금도 투입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도 필요한 상황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올림픽을 응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선 이러한 백신 여권으로 양국의 교류가 시작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역시 중국의 주된 백신이 시노백, 시노판과 같은 백신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들인데 주요한 이유는 중국 당국이 아무런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과학적 신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백신도 처음에 그렇게 불신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세계적인 의학지 랜시셋에 게재돼 인정받았는데 이처럼 그 효능을 증명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중에서 중국에선 음성인데 한국 PCR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백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백신 여권을 상호간에 오픈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중국 백신을 검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릅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은 당장에 올림픽도 닥쳐있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이른바 방역이 좋은 주변국들을 대거 입국하도록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지난 4월에 방역을 훌륭히 진행하고 전세계의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자 느닷없이 한국은 중국과 같이 방역을 잘 해낸 파트너라면서 다소 묻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신 여권과 더불어 베이징 올림픽에 입국할 국가로도 한국을 적극 포섭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많은 국가들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진자가 관리가 되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류가 수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반중 감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인들 중에 중국의 여행 겸 올림픽 패키지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많은 한국인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의 메달밭은 쇼트트랙인데 이미 중국은 러시아의 빅토르 안현수 코치를 영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의 한국 쇼트트랙 김선택 감독도 작년에 중국의 사령탑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임효준 선수도 중국 기화를 결심해서 중국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칙을 비롯해 중국의 텃세가 다름 아닌 한국 메달밭 쇼트트랙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칫 한국팀이 대거 탈락하거나 메달의 위협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위협까지 계산하면 많은 이들이 베이징에 가기를 상당히 꺼려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더라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 격리 면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자칫 무증상 감염 등의 코로나 확산 위협이 따르는 등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럽의 아이슬란드나 이스라엘 등은 백신 여권에 대해 적극적이며 각국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프랑스, 독일 등은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 백신 여권은 훨씬 나중 문제로 치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관객 동원으로 한국에 큰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양국 관계에 사드 보복과 같은 파열음이 생겨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모든 국가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결국 백신 협정을 맺자는 이러한 위협이 한국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중국 당국도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 대거 입국하면 중국 자체에도 코로나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주변국의 백신 여권을 오픈하라는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오는 12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그의 조기 개최 다자회의 중 하나로 마련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인도 외교부 역시 파닥파닥 성명을 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쿼드 4개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이 모인다는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악관은 쿼드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쿼드 4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일본에서 두 번째 외교장관 회담까지 진행했죠. 그리고 이번에 첫 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기조 대부분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쿼드만큼은 더욱 발전시켜서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미국 측이 쿼드와 관련해 한국에도 참여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는 해군력 보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준전시 상황 수준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 9일 미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지상 무기를 포함해 더 많은 장거리 무기가 필요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 전력과 관련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군사적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해상과 항공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상군까지 지원하는 장거리 정밀무기 확대는 불안정해지고 있는 서태평양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해군과 공군이 이미 개발한 전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제1열도선을 따라서 무기 증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열도선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를 잇는 선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삼성과 항공기에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무기거래 조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9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고, 이에 미중 군사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예정입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경고성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2050년까지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야망을 가속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대만은 분명히 그 이전에 이룰 그들의 야망 중 하나이다. 그러한 위협은 10년 안에, 사실은 다음 6년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통일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을 근거로 통일의 당위성을 만들겠다는 취지이자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내정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평화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올해에는 대만 해협을 넘어 평화적 관계 성장 촉구라고 또 표현을 바꾸었죠. 무력이 아닌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대만 독립 및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본토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나누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두 나라는 나름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독립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끈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 구도에는 대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가입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내지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위 조약을 맺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다. 우리는 북한의 도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확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 개편 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조약에서는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경우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참여국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인 발언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더 발전시키고 싶다. 네, 완전히 대놓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교의 가능성에 대한 미래를 놓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부득불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동맹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도 경제 측면에서 교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죠.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